인연에도 유효기간이 있을까요? 처음엔 세상이 온통 그 사람으로 가득 찼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어색하고 멀게 느껴질 때가 있죠. 마치 오랫동안 켜놓은 전등이 서서히 깜빡이다 꺼지듯 관계도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걸까요? 관계란 원래 변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연애할 때는 서로의 숨소리까지 사랑스럽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말투 하나까지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가끔은 그냥 정해진 운명처럼 사랑이 다했다고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랑과 미움은 서로 맞닿아 있고 감정이란 언제나 흔들리기 마련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 이제 끝났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걸까요? 철학자들은 관계의 끝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랑도 결국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반면 스토아 철학자들은 모든 관계는 자연의 흐름 속에 있으며 집착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라고 말했죠. 니체는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해야 하며 그렇기에 오래된 관계가 우리를 억누른다면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부부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신호가 있다고 합니다. 마음속으로 상대를 밀어내고 있다거나 신뢰가 무너져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었다거나 함께 있을 때마다 이유 없이 무기력해지는 순간들이죠. 이런 신호들이 점점 쌓이면 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지점에 이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관계는 정말로 끝난 걸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남아있는 걸까? 지금부터 부부 관계가 끝났다는 5가지 신호를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당신의 관계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만약 이 신호들이 당신의 삶에 나타나고 있다면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함께 고민해 볼까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관계가 끝나기 전 우리는 가장 먼저 감정의 변화를 느낍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변화를 애써 외면하죠. 사랑은 영원할 거라 믿고 싶고 애정이 사라졌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너무나 많은 것들이 무너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경고음이 울려도 우리는 모른 척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상대를 향한 작은 짜증, 무심한 태도,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숨길 수 없는 신호가 담겨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상대가 더 이상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퇴근 후 그 사람이 먼저 떠올랐고 좋은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공유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저 의무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대화 없이 각자의 핸드폰만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갑니다. 상대의 말에 공감하기보다는 건조한 반응을 보이고 심지어는 그냥 귀찮다는 감정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머리로는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가슴에서는 이미 거리를 두고 있는 거죠. 더 무서운 것은 무의식 속에서 상대를 밀어내기 시작할 때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의 에너지를 북돋아주고 싶고 그의 성공을 응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관계가 끝나가는 순간 우리는 반대로 상대의 기운을 꺾고 싶어집니다. 니체는 인간의 본성에는 힘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관계에서도 이 힘을 주고받으며 균형을 맞추지만 관계가 흔들릴 때 한쪽이 다른 한쪽을 지배하려 하거나 무너뜨리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마음속으로 정말 짜증나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이 같은 생각이 자꾸 든다면 이미 감정은 방향을 정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랑이란 인간의 생물학적 본능이며 시간이 지나면
필연적으로 싣게 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감정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를 극복하고 다시 사랑을 되살려야 하는 걸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 작은 신호들이 곧장 이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감정이란 단순히 스쳐가는 현상일 뿐 그것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즉, 순간적인 짜증이나 무관심이 생겼다고 해서 곧바로 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들이 쌓이고 상대를 향한 마음이 완전히 닫혀버리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사랑이 끝나는 과정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만이었고 다음에는 짜증이 되었으며 이제는 상대를 없는 사람처럼 대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상대가 곁에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고 오히려 함께 있는 시간이 더 힘들어집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감정이 일시적인 것인지 정말 관계의 끝을 알리는 신호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나요? 상대를 볼 때 기쁨이 먼저 떠오르나요? 아니면 무거운 한숨이 나옵니까? 만약 후자라면 이제 다음 신호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절대적인 불신이 시작될 때 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함께 고민해 볼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신뢰는 공기와도 같습니다. 평소에는 그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지만 한번 사라지면 숨이 막히고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감정에서 시작되지만 오랜 시간 함께하기 위해서는 결국 신뢰라는 토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상대의 말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사소한 불신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절대적인 불신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그 불신이 깊어질수록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치닫습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외부의 일에 휘둘리지 않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신뢰가 깨진 부부 관계에서 우리는 그 태도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대가 조금만 늦어도 어디서 뭘 했을까 의심이 들고 일상적인 대화조차 믿지 못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 같은 말들이 대화 속에 자연스럽게 섞여들죠. 그리고 상대가 아무리 진심을 보여주려 해도 이미 마음속에서는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나는 너를 믿을 수 없어. 니체는 인간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이며 그렇기에 절대적인 신뢰란 허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람은 환경에 따라 변하고 감정도 변하기 때문에 완벽한 신뢰를 기대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부부 사이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위협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때의 너와 지금의 너가 다르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과거의 신뢰를 붙잡고 현재를 살아가려 하지만 이미 금이 간 마음은 아무리 노력해도 예전처럼 맞물리지 않습니다. 불신이 깊어지면 사랑도 변질됩니다. 애정이 미움으로 바뀌고 기대가 실망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대의 모든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저 말투는 분명 비꼬는 거야. 지금 저 행동은 날 무시하는 거야. 부정적인 해석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상대가 어떤 말을 해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해석할 뿐이죠. 이쯤 되면 관계는 더 이상 동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신뢰가 사라진 관계에서 한쪽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다른 한쪽은 변명을 거듭합니다. 상대가 진실을 말해도
우리는 믿지 못하고 상대가 지쳐 포기하면 그제야 봐, 역시 거짓말이었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불신의 고리가 완성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반복되는 고통을 의지의 충돌로 설명했습니다. 상대를 믿고 싶은 의지와 믿을 수 없다는 현실이 충돌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피폐해집니다. 그렇다면 불신이 시작된 관계는 되돌릴 수 있을까요? 스토아 철학에서는 우리는 외부의 일을 통제할 수 없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조절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내 감정과 태도를 먼저 살펴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깊어진 불신은 단순한 마음가짐의 변화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서로가 이 관계를 지키고 싶다는 의지를 가져야 하고 그 의지가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관계를 붙잡는 것이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불신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정말 상대가 변한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서 생긴 불안이 불신으로 이어진 것인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불신의 감정이 계속된다면 이제는 다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람들은 흔히 싸우는 부부보다 조용한 부부가 더 오래 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격렬한 다툼이라도 결국은 서로에게 관심이 있다는 증거지만 완전한 침묵이 찾아온 관계는 이미 무너져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화가 없는 부부 사이에는 더 이상 감정의 교류도 기대도 심지어 실망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말이 사라진 순간 관계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죠.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일상도 공유하던 사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말하는 게 귀찮아집니다.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라는 질문이 오가던 저녁 식탁이 조용해지고 텔레비전 소리만 어색하게 공간을 채웁니다. 카톡 창을 열었다가도 굳이 말할 필요가 있나? 싶어 닫아버리고 상대의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있는 게 편해집니다. 니체는 인간은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존재를 확인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드러내고 상대에게 공감을 구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에서 이런 과정이 멈춘다면 그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관계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상대에게 나를 보이고 싶지 않다는 뜻이니까요. 스토아 철학에서는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화가 단절된 부부들은 오히려 말하지 않는 것으로 상대를 통제하려 합니다. 가령 상대가 다가와 말을 걸어도 일부러 짧게 대답하거나 무표정한 태도를 보이면서 나는 너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혹은 아예 벽을 세워버려 상대가 다가올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이런 침묵이 계속되면 부부 사이의 연결고리는 점점 약해지고 결국 각자의 세계에 갇혀 살아가게 됩니다. 한 공간에서 살고는 있지만 더 이상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대화 없이도 익숙하게 하루를 흘려보냅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왜 함께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어느새 대화 없는 삶이 당연해져 버렸습니다. 대화가 단절된 관계를 되돌릴 수 있을까요? 연애학에서는 말이 줄어들었다면 그 공백을 채우는 감정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야 한다고 합니다. 서로가 바쁘고
피곤해서 대화가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감정이 차갑게 식어버렸기 때문인지 원인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 번 다친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화를 다시 시작하려면 단순히 우리 대화 좀 하자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싶다는 진심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서로의 말을 들으려는 노력이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오랜 시간 침묵이 쌓였다면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관계를 지속할 의지가 있다면 상대에게 작은 질문부터 던져보세요. 예전처럼 깊은 이야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가벼운 관심과 작은 소통부터 시작하면 서서히 얼어붙은 대화의 벽이 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어떤 방식으로든 대화를 거부하고 침묵이 지속된다면 이제는 다른 질문을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정말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상대의 존재만으로도 힘이 나고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죠. 하지만 부부 사이에서 어느 순간부터 상대와 함께 있는 것이 힘들고 오히려 기운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꼈다면 이제는 반대로 불편함이 앞섭니다. 대화를 나누는 것이 즐겁기는커녕 부담스럽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피로가 몰려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저 얼굴을 봐야 하나? 라는 생각이 스치고 주말이면 일부러 바쁜 척 약속을 잡거나 혼자 있을 핑계를 찾습니다. 이런 무기력함은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감정적인 소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니체는 인간의 관계를 힘의 교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성장합니다. 하지만 관계가 무너질 때 한쪽이 계속해서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가령 상대가 늘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거나 자신을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 우리는 점점 지치고 무기력해집니다. 나는 더 이상 이 관계에서 얻는 것이 없다. 이런 감정이 지속되면 우리는 점점 상대에게서 멀어지려 합니다. 연애학에서는 이를 감정적 고갈이라고 설명합니다. 감정이 소진된 상태에서는 상대가 무엇을 하든 무덤덤해지고 이전에는 이해하려 했던 행동들도 이제는 그냥 포기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왜 저럴까? 고민하고 대화하려 했다면 이제는 뭐 그러든가 하는 무관심이 자리 잡게 되죠. 무기력해진 관계에서 상대방과 마주하는 것은 마치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부부니까 당연히 같이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 관계가 나를 지치게 만든다면 과연 그 관계는 건강한 것일까요? 부처님은 관계에서 집착이 커질수록 고통도 커진다고 하셨습니다. 즉, 사랑이 아닌 의무감이나 사회적 책임 때문에 관계를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특히 부부 관계에서는 이혼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압박이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함을 느끼면서도 관계를 지속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게 되죠. 나 자신은 행복한가? 무기력함이 관계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감정이 단순한 일시적 권태인지 아니면 더 깊은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만약 함께 있는 시간이 힘들고 상대가 나의 에너지를 계속해서 소진시키는 느낌이 든다면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관계에서 나는 무엇을 얻고 있는가? 이제는 떠날 준비를 해야 할 때인가? 사람들은 관계가 끝나기까지 많은 시간을 버팁니다.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더 노력하면 달라질 거야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하루하루를 견디죠. 하지만 관계는 감정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던 것들이 어느 순간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관계의 끝을 부정하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감정적으로만 느껴지던 불안과 피로가 점점 더 명확한 형태로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자주 아프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일에 몰두하며 집에 있는 시간을 줄이려 합니다. 점점 상대와 마주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대화 없이 하루가 흘러가죠. 이런 신호들이 반복되면 결국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은 버틸 수 없구나. 부부 관계학에서는 감정적으로 끝난 관계는 결국 현실에서도 끝을 향해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신뢰가 깨지고 대화가 단절되고 함께 있는 것이 힘들어지는 시간이 길어지면 결국 그 관계는 어느 순간 터지는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부가 싸우다가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해버리거나 한쪽이 갑자기 집을 나가 버리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불륜이나 경제적 문제로 관계가 급격히 무너지는 경우도 있죠. 니체는 운명은 단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준비된 결과일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처럼 관계의 끝도 하루아침에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죠. 하지만 이렇게 끝내도 되는 걸까? 정말 이게 최선의 선택일까? 스토아 철학에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얽매이지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서는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쏟았던 시간과 감정, 함께했던 기억들이 발목을 잡기 때문이죠. 이 사람과 함께한 세월이 아까워서 아이 때문에, 주변의 시선 때문에 우리는 관계를 쉽게 정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이유로 무의미한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불교에서는 모든 관계는 인연이 닿을 만큼만 지속된다고 합니다. 억지로 끌어가려 할수록 우리는 더 큰 고통을 경험할 뿐이죠. 이미 무너진 관계를 붙잡으려 애쓰기보다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놓아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 관계가 끝났는가? 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없는가? 아직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은 없는가? 관계가 끝났다는 신호들을 하나씩 확인해 봤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 관계를 완전히 포기해도 괜찮을까? 그리고 정말로 우리는 해볼 수 있는 것을 다 해봤을까? 대부분의 부부들은 갈등이 깊어져도 끝까지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노력의 방향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싸우고 같은 방식으로 대화하다 보면 결국 같은 결론에 도달할 뿐이죠. 정말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니체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사실 상대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 속의 나 자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상대가 변했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정말 아쉬워하는 것은 그때의 나와 그때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대를 바꾸려 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어떤 관계도 한 사람만 변한다고 유지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상대를 바꾸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상대에게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연애학에서는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가지 제시합니다. 상처를 허락하는 사랑이 가능할까?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상대에게 상처받고 상대를 상처 입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사랑한다면 상처받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허락하고 함께 치유해 나가는 과정에서 깊어집니다. 상대의 실수를 용서할 수 있는지, 내 감정의 틀을 바꿀 수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랑의 방식과 상대가 원하는 방식이 다른 것은 아닐까? 우리는 보통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대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그 방식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받길 원하죠. 가령 어떤 사람은 말보다 행동에서 사랑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선물보다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에서 사랑을 느낍니다. 내가 충분히 사랑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더라도 상대가 다르게 느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집착과 사랑을 구분할 수 있는가? 불교에서는 집착이 강할수록 고통도 커진다고 합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상대가 우리에게 이래야 한다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이 반복되며 관계가 더 힘들어지죠. 상대가 나에게서 벗어나더라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은 두 사람이 함께 노력할 때만 존재합니다. 만약 한쪽은 노력하려 하는데 다른 한쪽은 이미 마음을 닫아버렸다면 그 관계는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이미 이 관계에서 멀어졌는지 아니면 아직 대화의 기회가 있는지 냉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 관계가 나를 성장하게 하는가 아니면 점점 소진시키는가? 니체는 관계는 우리를 성장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내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든다면 붙잡을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가 나를 계속해서 지치게 하고 나 자신을 점점 잃어가게 만든다면 이제는 놓아야 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반드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의미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해볼 수 있는 걸 다 해봤는가? 이제는 받아들여야 할 때인가? 우리는 관계가 끝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이 더 이상 내 곁에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 낯설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붙잡으려 합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언젠가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어 하죠. 하지만 모든 관계가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인연에도 흐름이 있고 닿을 만큼 닿았다면 이제는 놓아줄 때가 온 것입니다. 이제는 끝났구나. 이 단순한 한마디를 인정하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감정을 겪어야 할까요? 상실과 애도 심리학에서는 이별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몇 가지 단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부정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우리는 처음에 이별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관계가 끝났다는 걸 알지만 인정하는 순간 너무 많은 것이 무너질 것 같아서 스스로를 속이죠. 가끔 연락이 오길 기대하고 혹시 상대가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작은 기대를 붙잡습니다. 분노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분노가 찾아옵니다. 상대가 나를 이렇게 만든 것 같고 내가 헌신한 시간이 배신당한 것 같고 억울한 감정이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이 분노는 결국 상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감당해야 할 감정입니다. 타협 다시 돌아갈 방법은 없을까? 이별을 막아보려는 마지막 몸부림이 시작됩니다. 상대에게 연락해 보거나 마지막으로 만나서 이야기해 보려 하거나 다시 잘해볼 방법이 없을까 고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관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왜 이별이 필요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울 정말 끝났구나. 이별을 인정하면 마음이 깊이 가라앉습니다. 이제는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죠. 쇼펜하우어는 모든 상실은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충분히 겪어내야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용, 이제 나는 나의 길을 가야겠다.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는 마침내 이별을 받아들입니다. 더 이상 상대를 원망하지 않고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으며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도 내 삶의 일부였다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새로운 길을 걸어갈 준비를 하죠. 이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니 집착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도 관계도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거부할 수 없고 오직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을 뿐이죠.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이제 이 관계를 떠나 나 자신의 삶을 다시 살아갈 준비가 되었는가? 이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관계에서 얻은 것과 잃은 것을 모두 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새로운 인연을 만날 때 이전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마주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죠. 그동안 함께한 시간에 대한 감사,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한 용기.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우리는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이 끝나도 삶은 계속된다. 이제 당신의 삶을 다시 살아갈 준비가 되었나요? 지금까지 함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며 부부관계의 끝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탐구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 글을 마무리하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별이든 관계 회복이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정이 나를 더 건강하고 행복한 방향으로 이끄는가? 를 고민해야 합니다. 사랑은 한 사람만의 힘으로 유지될 수 없지만 이별 후의 삶은 온전히 나의 선택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이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겨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평온하고 당신의 삶이 따뜻한 순간들로 채워지길 바랍니다.